최근에 절세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 싸게 파는 겁니다. 이 세법에서는 이 가족 간 매매 시 시가의 30% 정도 싸게 매매를 하더라도 이때는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아요. 10억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7억에 싸게 팔게 되면은 자녀는 3억을 증여받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집 살 때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보통 이제 부부분들이 단독 명의로 사는 게 좋을지 공동 명의로 사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공동 명의로 사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일단 단독 명의에 비해 공동 명의가 유리한 점이 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어요. 이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양도 차익이 뭐 2억이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이 만약에 공동 명의라면은 나랑 배우자랑 이 양도 차익 2억이 각자 1억으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도세율도 이제 낮게 적용이 되고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은 고액 연봉자인데 아내는 이제 가정주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액의 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한다면은 이 남편은 당연히 소득이 많으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많으니 국세청이 이 남편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지 의심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인 아내가 이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고가의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취득을 한 건지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 가정주부와 고액 연봉자인 남편이 이 공동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고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략 이제 20억 이상, 특히 이제 강남 상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실 때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남편과 고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하실 때는 남편한테 이제 일부 금액을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니까 이 남편한테 그 증여를 받을 때 증여 신고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배우자 간에는 이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세 신고를 이제 6억을 한다면은 국세청에서도 일단은 이 자금 출처 중에서 이 사람이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이 아파트를 취득한 거구나 이렇게 이 자금 출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사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 배우자한테 자금을 받아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을 한다면은 사실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은 건지 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꼭 적어도 배우자 증여 공제가 되는 6억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증여 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가 확인이 되어 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부동산 취득 시 어떤 사람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한 명 한 명 따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의심이 되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선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소득,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뭐 증여세 신고를 한다든지, 국세청에 파악이 된 그 소득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출하는 금액, 여러분의 이제 신용카드 금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한 금액, 그 금액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PCI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이제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연령이 좀 어릴수록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0대, 80대이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 뭐 20년 전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수십 년간 이 자금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초년생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5억인데 부동산을 1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10억의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5억을 벌었는데 15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10억은 무슨 돈으로 취득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한 1억이나 2억 정도 된다고 이제 또 조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가 또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최소한 한 5, 6억 이상의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발생을 해야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의 시간과 인력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높은 사람 순으로 조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코인을 투자해서 또 돈을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코인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코인 수익금으로 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 또 자금 출처 조사를 또 많이 받으세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코인이 과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코인은 이제 27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인데 국세청에서 현재 코인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고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국세청이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무슨 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현재 코인 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버신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령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도 내가 이제 코인으로 번 돈이다 이것을 잘 입증을 하시면은 뭐 세금이 과세되거나 그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간혹 이제 코인으로 이제 그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 투자 내역 같은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기가 어렵진 않은데 이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거래 내역이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 거래 내역이 삭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이 코인 투자 내역을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알게 된다면은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정말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이 주택을 취득을 한 것이지만은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내역을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국세청에서 이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령 누구한테 증여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더라도 이 자금 출처를 내가 먼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너는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더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이제 그 가방에 현금 5억이 든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현금 5억을 이제 주어서 내가 이제 현금 5억으로 집을 샀다. 그런데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그럼 나는 이제 이건 누구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디서 이제 길에서 준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국세청에서 그럼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거니까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좀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설령 국세청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라는 것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좀 쉽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법만큼은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런 증빙 자료들을 잘 확보를 하셔야 억울하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고가의 주택이나 이런 취득하실 때는 미리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나요?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한테 뭐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온 가족까지 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상속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은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은 그 증여를 해준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까지 세무조사를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한 5, 6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이제 받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그럼 나는 일단 당연히 그 5, 6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이 5, 6억이 어디서 나서 자녀한테 증여를 해줬냐. 그래서 이 부모님까지 이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제 사업장까지 세무조사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무서우니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이나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좀 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소득 대비 좀 과다한 부동산을 일단은 취득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충분히 소득이 신고될 때까지 부동산 취득을 좀 미루시거나 아니면 좀 그 본인이 계획한 것보다 좀 저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 대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도 이 자금 출처를 의심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유 현금에 여유가 있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는 좀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여공제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배우자 6억, 부모가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건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국세청 전산에도 이 자금 출처로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이상 이제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 증여세 세율이 또 이제 1억까지는 10%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게 그 자금을 조달하실 때 최소한 이제 증여공제 금액만큼은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1억까지 증여세 구간 그 세율 10% 정도는 증여세를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 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을 취득할 때는 이 자금 출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취득세도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주택을 취득을 하면 어떤 주택을 취득하게 되든 이 1에서 3%의 취득세로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이제 8에서 12%로 이렇게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제 그 첫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취득세 중과가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취득세 걱정은 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취득세는 그 내 본인의 그 주택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다 합쳐서 주택수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나의 이제 주민등록 등본산에 이 가족의 그 주택수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령 이제 내가 이제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으로 잠깐 전입 신고를 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내가 부모님 집에 잠깐 그 자녀의 그 초등학교 입학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은 이 주민등록상으로 이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이 부모님의 주택수까지 합산을 해서 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몰라서 억울하게 본인은 첫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다주택자라서 이 취득세율을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그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 꼭 한번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부모님이 다주택자인데 나랑 이제 부모님이 동일 세대원이면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하셔야 1에서 3%의 취득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한 푼도 없이 부모에게 3억 5천이나 받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작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혼인이나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징여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을 징여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이제 4년의 기간 동안에 이 증여를 받게 되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일 전에도 증여를 받으면은 이 증여공제가 이제 1억을 추가로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혼인이나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1억 5천만 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또 2억을 또 그 증여세 없이 부모님한테 현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이자로 부모님한테 2억을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부모님에게 이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당연히 돈을 빌리는 것이니까 증여가 아니니까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차용증을 이제 또 이제 작성을 한다고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또 무조건 이것을 차용으로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차용증 이외에도 근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자를 지급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은 안 좋은 단점이 있어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이제 받게 되니까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자 소득이 생기니 당연히 이자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자 소득세가 무려 27.5%예요. 그래서 이 그 부모님에게 장기간의 금액을 이제 빌리는데 그 매년 이렇게 이자를 드리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이제 증여세보다 이자 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차용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세법에서는 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차용을 할 때 이 차용증 문서 하나만으로는 이제 국세청에게 차용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이자 지급 대신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예를 들어 2억을 차용을 한다면은 매월 이제 50만 원씩 이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이제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자 지급이 아니라 원금을 이제 분할해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남은 원금을 이제 일시 상환할 때 그만큼 이제 원금 부담 상환이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에게 2억을 무이자로 차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시고 차용 기간은 10년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차용 기간이 10년이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일단은 그 1억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받고 2억 원을 차용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가 되면은 또 이제 다시 증여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증여 공제는 이제 10년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원금 상환을 하실 때 이 새롭게 다시 이제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를 빼고 상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제 50만 원씩 원금 분할 상환을 이제 하셨다면은 10년 동안 이제 6천만 원을 상환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남은 금액 1억 4천만 원을 10년 뒤에 일시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뒤에 예를 들어 이제 증여공제가 이제 5천에서 1억으로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증여공제 1억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1억 4천 중에서 증여공제 1억을 빼고 4천만 원만 상환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무이자 차용증이 내가 이제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를 지금 미리 이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현금을 받으실 때 꼭 이 2억 무이자 차용증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때 최대한 부모님 찬스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혼을 이제 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비용들이 들죠. 뭐 신혼집도 마련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도 들고 또 이제 혼수용품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비용이 들 텐데, 세법에서는 이 축의금이나 이 형수용품은 사회 통념상 타당되는 범위 내라면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요. 일단 축의금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당연히 이제 축의금도 예를 들어 억 단위로 뭐 누군가에게 받는다. 그것은 당연히 사회 통념상 이제 허용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증여세와 과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예를 들어 친척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한테 축의금으로 뭐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혼을 하실 때 좀 친척들에게 일단 뭐 축의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그것이 일단은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또 혼수용품을 또 좀 그 대신 마련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뭐 침대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 뭐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좀 고가 제품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가 제품들을 부모님이 또 다 사주시더라도 세법에서는 이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이제 또 이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실 또 이게 혼수용품을 과세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국세청이 뭐 여러분들 신혼집에 찾아가서 뭐 어떤 혼수용품을 샀거나 뭐 이런 거를 또 다 뭐 일일이 뭐 또 이렇게 조사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초고가의 어떤 그 혼수용품만 아니라면은 좀 고가의 혼수용품까지도 실무적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혼하실 때 부모님에게 혼수용품은 전부 다 지원을 다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결혼할 때 그 어떤 웬만한 비용들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혼집을 마련하실 때 신혼집 마련하는 자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전셋집을 얻는다든지 신혼집을 이제 취득을 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신혼집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10억 이상의 고가 전세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그 자금 출처 조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혼집을 취득을 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증을 작성을 하거나 일부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국세청도 모르는 증여 상속 기술이라는 이 책을 출간을 하였는데요. 이 책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절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테지만은, 제가 이제 그 신사임당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절세할 수 있는 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의 시가가 싸질 때 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급매가 나온다면 이 아파트의 시가가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때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증여받을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급매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또 감정평가를 받는다면은 추가로 더 증여세를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이 10억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은 이 감정평가 가액을 10억에서 9억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사의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10% 내외로 그 감정가액이 좀 그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때는 꼭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그 매매 사례가액보다 좀 낮게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은 부동산 증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의 증여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혼인을 했다면은 나 혼자 증여를 받지 말고 내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제 증여를 받는다면은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여세도 이 증여받는 재산이 높아질수록 이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2억의 재산을 증여를 받는다면은 나 혼자 증여받으면 이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20%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랑 배우자랑 각각 이제 1억씩 증여를 받게 된다면은 나도 이제 1억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10%, 배우자도 10% 이렇게 이제 증여세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재산을 증여를 받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혼자 증여를 받기보다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면 이 증여세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증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증여세가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또 그 절세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자녀한테 싸게 파는 겁니다. 가족 간 매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그 부동산 증여보다는 이 가족 간 매매를 통해서 자녀한테 이 아파트를 저가로 매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법에서는 이 가족 간 매매 시 시가의 30% 정도 싸게 이제 가족 간에게 매매를 하더라도 이때는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아요. 10억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7억에 싸게 팔게 되면은 자녀는 3억을 증여받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이 3억을 싸게 팔게 되더라도 이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전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저가로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무한대로 용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최대 3억 한도로 해서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가 100억의 부동산을 자녀한테 저가로 팔 수 있는 것은 이제 3억 차이인 97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 20억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저가로 매매를 한다면은 최저 이제 17억까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해서 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나도 시가 3억 한도로 싸게 살 수 있고 배우자도 시가 3억 한도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20억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자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가 17억까지밖에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없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나도 이제 그 절반인 시가 10억에 대해 7억, 배우자도 시가 10억에 대해서 7억, 그렇게 해서 총 14억까지 저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이제 시가 10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가족 간 매매를 해주겠다 이러신 분들은 자녀가 이제 그 부부 공동 명의로 매수를 하면은 좀 더 이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 매매를 이제 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 가족 간 매매를 기본적으로 또 이제 증여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간 매매를 하실 때는 이 매매 계약서대로 매매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매 대금 일부를 뭐 나중에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을 해도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 대금 자체를 정확히 이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국세청에서 가족 간 매매 자체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대금 출처 자체도 명확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특히나 이 가족 간 매매를 할 경우 이 자금 출처 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이 가족 간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식 증여에 대해서 이 절세 효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이 50불에 산 것이 이제 100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 주식을 양도를 할 때 이 양도 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자녀가 이 주식을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자녀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50불에 산 주식이 이제 100불이 되어서 이 100불이 된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증여받는 자녀는 이 취득가액이 50불이 아니라 그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인 100불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 주식을 증여를 받고 이 해외 주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이 주식을 자녀가 팔게 되면은 양도세 절세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최소한 1년 이상 이 그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를 해야 이 취득가액이 증여받는 가액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자마자 이 해외 주식을 팔게 되면은 이 자녀의 그 주식 취득가액이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한 이 50불로 계산이 돼서 아무런 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모님이 그 양도 차익이 있는 그 해외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자녀가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유를 하고 이 해외 주식을 양도를 해야 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증여는 이 증여 신고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 증여를 받고 나서 이 주식 증여 재산을 계산을 할 때 증여 시점에 이제 과거 2개월부터 증여 시점 이후 2개월까지 총 이 4개월간의 이제 주식 종가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증여 재산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금 증여보다는 주식 증여가
이 증여 신고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병도 미리 발견하면은 좀 조기 치료가 쉽잖아요. 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대비를 할수록 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절세 방법을 알려드렸지만은 그 이외에 뭐 제 유튜브 공쌤 TV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출간한 이 상속증여의 기술에 많은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아신다면은 최대한 이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그 유튜브나 이 책이 여러분들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